이제 25년 동안 현장 상권 분석 전문가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뭐 그 기업의 지점 개설하거나 이제 그 은행들 본지점 이전하고 이제 점포 재배치 그리고 그 병원들 개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주로 이제 기업들이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차양 산업들이나 이런 걸 좀 정리하면서 새롭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까지 한 25년 현장 컨설팅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거를 2020년도에 인생 2박을 위한 상가 투자와 창업을 출간했고, 22년도에 병원, 치과, 한의원, 개원 상권 분석을 썼고, 원래 2024년에 내 상가 건물의 어떤 업종이 적합할까를 출간하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 같이 어쨌든 상권이나 상가들의 어떤 그 패턴 자체가 느리게 변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빨리 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도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권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과거에는 그런 어떤 그 경기 순환이 뭐 10년 주기로 해서 성장과 이제 침체를 반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 IMF를 겪고 코로나를 겪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이제 겹치면서 조금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는 이런 그 경기 순환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변수가 이제 임금 상승이나 그리고 비용 상승들 이런 그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트렌드 변화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죠. 뭐 인구 구조들이 여러 가지 그 변화가 복합되다 보니까 뭐 대중적인 어떤 업종에 대한 어떤 트렌드 자체가 빨리 변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2000년도 중반에 이제 그 금융위기도 있었지만은 그 금리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상권이나 상가의 어쨌든 변화를 많이 이끄는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이제 보면은 그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상권이 살아나려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많은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짧아진다는 부분들하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의 변화의 어떤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내 상가 건물에 어떤 업종이 적합할까의 첫 번째 챕터를 대한민국 상권의 이제 변화와 이제 어떤 역사와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썼는데, 이건 이제 80년대 이후에 쭉 이제까지 거쳐왔던 부분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를 이끌었던 부분들을 꼽자면은,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이제 서울올림픽입니다.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커졌죠. 어쨌든 글로벌 시장 자체도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기업의 회사원들의 어떤 임금 자체가 그 당시에 저희 기억으로는 거의 한 2배 정도. 예를 들어서 뭐 88년도 그 이전까지는 대졸자 초임 자체가 한 40만원, 30만원 이 정도인데, 서울올림픽을 겪고 나서 거의 한 배 정도 올랐으니까, 실제로 이제 소득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가장 큰 거는 이제 결국은 그거죠. 소비가 확대된다는 부분. 소비가 확대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상권이 이제 어쨌든 활성화되거나 변화될 수 있는 요소를 가졌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소득 상승에 따라서 이제 변화됐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뒤에 부분들 다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우리 문명의 어떤 기기의 보급에 대한 부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승용차 보급, 그리고 이동통신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승용차 보급은 가장 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소득이 상승하면서 승용차가 그때 뭐 국민차도 자동차 3사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승용차 보급은 결국은 이제 상권이 확장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어쨌든 시장이나 이런 데는 뭐 걸어가서 사오고 이렇게 소량 구매가 대부분이었다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상권이 확장된다는 거죠. 멀어진다는 부분들. 그래서 상권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승용차 보급이고,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가볍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권에서 이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동통신이 보급되기 전에는 주로 이제 약속을 하더라도 유선전화를 통해서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뭐 광역시 같은 경우도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백화점 대배갑,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충량로 우체국앞,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고정형으로 어쨌든 해가지고
상권이 형성됐다면은 이동통신이 보급되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무선호출기가 보급이 됐죠. 무선호출기가 보급됐던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어쨌든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점들, 주로 이제 다방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다방에 이름난 다방에는 그 주변 상권도 이제 활성화됐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이제 글쎄 이제 뭐 90년대 초반은 이동통신으로 휴대폰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건 실제로 90년 중반에 삼성이 애니콜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었는데, 휴대폰 보급은 결국은 내가 상권을 이동할 수 있다는 부분들, 언제든지 이동하면서 약간 바꿀 수 있다는 일부분들이 어쨌든 상권의 변화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도 전후에 스마트폰 했을 때는 가장 큰 부분들은 그 상권이 이제 이동을 해서 약속만 아니라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블로그나 어떤 SNS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물론 이게 이제 다 어쨌든 서울 올림픽을 거쳐오면서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인데, 신업태들이 등장한다는 부분들이죠. 가장 그 대표적인 신업태가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편의점의 등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편의점의 등장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롯데에서 어쨌든 처음에 일본에서 도입을 했는데 사실 초반에는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 90년대 이전에 돼가지고 이제 올림픽 거치고 89년에 이제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이제 1호점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지금 현재는 뭐 전국의 편의점이 보면 얼마 정도가 되냐 하면은 우리 4대 편의점이 5만 1,000개 정도 됩니다. 5만 1,000개 정도 되는데 90년대 넘으면서 편의점이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급속하게 늘어났는데 편의점의 영향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상권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대부분 다 주간 상권만 활성화됐거든요. 그런데 24시간 편의점이 들어오면서 야간 상권이 살아났다는 거죠. 야간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편의점 주거리나 이런 부분 야간 상권이 점차 커지고 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대형마트들이 이제 결국은 승용차 보급하고 소득이 커졌다고 하는 부분들이 소량 구매에서 대량 벌크 단위 구매들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부분들도 대부분 다 서울 올림픽, 소득, 그리고 대형마트 등장 뭐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주거 환경 변화인데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어쨌든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실제로 더 빨라지죠. 지금 현재 출산율이 뭐 0.62명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는 점점 심화되고 우리가 70년대까지는 연간 출산하고 하는 게 100만 명씩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23년도가 24만 명인가 23만 명인가 그 정도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4분의 1 정도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하는 부분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면은 44 그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서 가장 많은 연령 분포가 어디냐면은 50대예요. 50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분포 자체가 이제 조만간 뭐 한 3, 4년이나 4, 5년 안에는 60대가 가장 많은 인구 구조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상권에서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소비 단위 자체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권이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게 배우 인구를 기반으로 한 어쨌든 상권인데 과거에는 주로 이제 가족 단위 그리고 예를 들어 회사도 팀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대부분 상권의 형태였었는데 가면 갈수록 가족 단위, 단체 이런 중심의 상권에서 개인 소비들로 이제 어쨌든 넘어가는 추세들. 그러면 결국은 과거에는 어쨌든 뭐 대형 점포들이나 뭐 어쨌든 그런 공간들이 필요했었거든요. 했는데 이제 보면은 점점 더 그런 공간들은 임대료만 비싸지 별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변화들이 어쨌든 이끌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보면은 이런 건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상가 시장들을 쭉 보면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 레버리지 효과에 너무 의존해 왔다는 측면들. 그러니까 이제 금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대출액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쨌든 민감해왔다는 부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2020년 전까지 이제 다 상가는 별로 아니었었는데 잘 나갔던 게 뭐냐면은 지식산업센터예요. 지식산업센터였었는데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어쨌든 자기들의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쨌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또 투자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는 훨씬 많다는 거죠. 많은데 또 거기에 장점이 뭐냐면 대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7, 80%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하는 사람들도 봤을 때는 야, 뭐 대출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니까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산에 지금 가산 퍼블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한 7만 5천 평 정도 돼요. 실제로 근데 큰 데 같은 경우는 잘 분양이 돼요. 그리고 또 실제 어쨌든 기업에서도 이제 그 큰 데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보면은 중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해가 금리가 낮았을 때는 대출도 잘 되고 그러니까 잘 팔려요. 잘 팔리는데 들어오지를 않는 거라 입주가 안 되는 거죠. 입주가 안 됐는데도 그래도 돌아갔던 거는 뭐냐면은 수요가 계속 넘치니까 피가 붙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유지가 됐었는데 단지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 축소가 되고 하면은 실제로 그걸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쨌든 상가든 모든 거 간에 어쨌든 상업용 건물 자체는 보면은 결국은 사용을 해야 가치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실이 발생을 하고 하면은 빨리빨리 채워졌는데 그 부분들도 실제로 금리가 높아지면 실제로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실패한 요소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쨌든 계획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제 야, 뭐 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달려들었던 측면들이 좀 강하죠. 근데 그래도 가산 디지털 단지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양호한 편이에요. 양호한 편인데 사실은 이제 창업용 공간 중에 이제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구성 자체가 보면은 이제 그 지원 시설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기숙사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제 보면 조금씩 이제 어떤 법 자체도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는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가가 공실이고 한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그러니까 그 단지 내에서 사실은 소비하는 게 그게 가장 1차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상가가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기는 건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한다는 거. 그 토요일 일은 또 공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쨌든 여기는 오피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11시부터 한 오후 한두 시까지. 그리고 저녁 시간에, 퇴근 시간에 뭐 길게 잡아도 1시간. 그러니까 사실 실제 소비할 시간이 적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그 지역에 투자를 하면 그 지역에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소비 스타일 자체를 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임대 수익률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제 특히 대출이 없는 상가들 있죠. 대출이 없는 상가는 그러니까 공실이 아무리 길게 가도 그 임대료를 잘 안 내립니다. 속성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임대 수익률이 낮아지면은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최근 환경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업종 트렌드가 빨리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빨리 바뀌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빨리 바뀌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만약에 하다가 잘 안 되고 하면 넘기고 다시 나가야 되거든. 넘기고 나가야 되는데 임대료가 높아지면은 실제로 그 부분들을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공실이 되면 되게 길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합리적인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을 해가지고 건물주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임대료는 결국은 이제 보면은 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어떤 업종을 채울 거냐, 어떤 업종이 적합할 거냐, 그리고 주변에 같은 규모의 건물, 어쨌든 상가의 임대료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안 되고, 그러니까 오직 내 거. 특히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많아요. 보면은 뭐 내가 돈 벌어서 사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좀 그런 부분 되게 민감한데 조상 대대로 증여되는 거 이런 거는 보면은 사실은 그런 게 되게 많은 편입니다. 이제 수익률은 이런 것 같아요. 카페 뭐 어쨌든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적정. 사실 이제 가장 큰 기준 자체는 이제
대출 이자를 기준으로 많이 해요. 대출 이자가 뭐 보통 보면은 이제 대출 이자보다 높으면은 그래도 이제 뭐 안정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그런 거죠. 처음에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 상가를 분양을 하거나 팔 때, 설계를 할 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시기가 뭐 어떤 시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그 저금리 시대 같으면은 뭐 그 대출을 많이 할수록 그게 많이 나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고금리가 되고 하면은 이제 역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결국은 해가지고 대출 이자가 더 높아버리면은 실제로 해가지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2000년도 이후에 이제 그 수익률 구조를 보면은 보통 2000년도 중반에서 2007, 8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그 시점에는 대략 해가지고 상가가 7%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그때는 뭐 고금리도 되고 경기가 잘 돌아갈 때니까. 그런데 신도시가 2010년도 이후에 계속 저거 하면서, 그리고 금리가 확 내려가면서, 그래서 실제로 공실 늘어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3, 4% 정도까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어쨌든 계획을 잡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은 대략 해가지고 지금 뭐 대출 이자가 지금 한 5% 담보대출 자체가 단가 같은 경우도 한 5% 넘어가는 상황인데, 기준 자체는 한 5%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건물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뭐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앞에서 땡겨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용도 변경이나 이런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 실제로 또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든지,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매각에 대한 계획들, 매각에 대한 뭐 적극적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부분들을 사실 뭐 이런데 그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매각을 어떻게 하는, 어떤 방법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우리 대부분 그 직장인들이나 주부들이 이제 어쨌든 투자하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구분상가예요. 구분상가인데, 이게 처음에 구분상가를 할 때 이제 상가 시행사를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은 직장인 주부들이 투자하기 쉽게 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기 쉽게, 그건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 주부들이 해가지고 한 현금 5억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으면 그것만 게, 그러다 보니까 상가 규모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점점 작아져서 물론 이제 옛날에 아주 2000년도 IMF 전에는 해가지고 구자 단위 상가도 있었어요. 그냥 평면에다 금방 그려놓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보면은 2층, 3층에 10평짜리 숫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건물주들이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지만, 상권에 적합한 어쨌든 업종들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해서 어쨌든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임대하는 방안들. 그럼 물론 수익률이 낮더라도, 어쨌든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채워야 상가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렇죠.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과잉 공급하고 이제 어쨌든 부담가 문제를 많이 따졌는데, 어쨌든 2017년 이후에는 사실은 가장 큰 부분들이 보면 2017년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부분들, 이게 사실 가장 큰 부분들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 가격도 이제 상승하고, 원자재 값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불안정 때문에 실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단계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뒤에 이제 이야기 좀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 투자하기가 좋은 시기냐 나쁜 시기냐 이런 이야기를 따지는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경제학 쪽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안 좋으니까 하지 마. 그거 다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른 게 뭐냐면은, 어떤 좋은 시기든 나쁜 시기든 그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그게 내 거가 돼서 이제 했을 때 그 기준으로 따져야지, 전체를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권도 있지만 그 입지에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할 거냐, 사서. 사실 시세 차익을 따질 때는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임대를 해서 어쨌든 해가지고 유지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상가에 어떤 업종이 들어가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상가는 원칙은 그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상가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기능 자체를 못하니까.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물론 자금이자 투자를 하겠지만은 그 원장님께서 해가지고 생각하고 하는 운영 방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가지고 검토하고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케이스를 많이 봐야 돼요. 케이스를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상가 사례를 많이 집어넣은 이유 자체도 보면은 그런 케이스를 많이 조금 보시라고 이제 상가 어쨌든 여러 상가의 사례를 한 내가 14개인가 그렇게 집어넣어서 설명을 했었죠. 그 두 가지 부분이 어쨌든 내가 돈이자 돼요. 일단은 돈이자 되는데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실제로 그 원장님들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비용 처리 때문에 임대를 많이 선호를 하죠. 선호를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은퇴한 부모님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 부모님 앞으로 사놓고 이제 그 임대료는 부모님 저걸로 이제 드리는 그런 형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뭐 낫다 못하다 그 이야기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상가 어쨌든 조건들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직접 하더라도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선택했던 게 그런 어쨌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번 오래전에 했던 분 중에 어디라고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 2013년도인가 이제 했던 분인데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양 시장 자체가 개판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보면은 임대료를 잔뜩 올려놓고 해가지고 분양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8% 이렇게 나가고 하면은 탈까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 수익률 자체를 10%를 넘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지. 이건 사야 된다. 사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당신도 해가지고 조금 안 된다 해가지고 문 닫을 수 없으니까 최소한 5년은 할 거 아니냐. 5년 하면은 월세만 아까 1억 5천인데 그래서 사라고 했죠. 사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벌써 해가지고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 2, 3년 내에 다 갚았어요.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빌리고 개원 대출해서 그렇게 해서 다 갚았어요. 벌써.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이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임대료가 해가지고 내가 꼭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양가에 비해서 임대료가 턱없이 높을 경우는 사는 게 맞죠. 결국은 아까 자꾸 금융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이 얼마냐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얼마면은 대출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여력이 있겠느냐고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그걸 하면은 어떤 업종을 유치할 거냐, 유치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운영할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두 가지를 어쨌든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 쓰면서 내 상가 건물이 어떤 업종으로 적합할까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제 가장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이제 좀 많은 사례를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보듯이 건물주만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 종사자들 그런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도 어쨌든 직원용으로 단체 구매도 해갔던 부분들도 있고 하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들도 실제로 어떤 상가의 메커니즘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도 상가 공부한다면은 제가 제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당연히 한번 보시고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던 상가 운영이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화곡동은 사실은 인구는 정말 많아요. 많은데 이제 화곡동은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화곡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주거지로 중심으로 하는 상권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지하철역, 까치산역 중심으로 화곡시장하고 그쪽으로 다 또 집중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죠. 화곡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 자체가 보면은 어쨌든 까치산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 쪽,
그 사람들의 그 두 가지 어떤 직격 요소가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어쨌든 그런 어떤 지하철역도 없고 이런 상권들을 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아파트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는 대부분 보면은 그냥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쭉 떨어져 있다가 조금 더 장사가 잘 되면 그 골목 따라 골목 시장 형성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거기서는 실제로 직격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런 교통이 이제 집중되면서 어쨌든 상권이 집중되는 그런 어쨌든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뭐 여담이지만 아파트 상권을 처음에 형성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형태 자체가 보면은 시장이 다 들어있는 객이에요. 모든 업종들이. 그 대표적인 게 어딘지 아세요? 대표적인 아파트 지하상가 가보면은, 그러면은 그 대치동 그 일대에서 가장 노포로 오래된 음식점도 지하에 가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은. 그래서 5만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분당 그 신도시 개발하면서 분당 신도시에 처음에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서현하고 순회거든요. 그 보면은 순회나 이런 데도 보면은 처음에 상가들이 보면은 아예 그렇게 붙여놨어요. 무슨 시장이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연결되면서 어쨌든 그 형태를 많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지금 뭐 점점 좀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빠져가면서 이제 줄어드는 판이죠. MD라는 용어 자체는 원래 그 유통업에서 나오는 용어잖아요. 보면 이제 유통업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어쨌든 물류를 하고 그리고 유통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자체를 분야별로 나누고 할 때 멀천다이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을 결국은 상가 MD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층별, 구역별로 어떻게 나눌 브랜드나 업종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상가 MD 구성에서 사실은 그 전 단계가 뭐냐 하면은 조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닝은 결국은 해가지고 이게 이제 건축법이나 어쨌든 용도에 따라 가지고 각 층별로 각각 구역을 지어가지고 여기는 요런 용도로 쓰겠다, 여기는 요런 용도로 쓰겠다. 그럼 그 용도에 어떤 업종 브랜드들을 유치를 할 거냐. 이게 사실 MD 구성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상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같이 쫙 퍼져 있어도 그런 MD 구성이 필요하지만은 층별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결국은 집객력이 큰 부분들이 각각 어떤 집객력 업종이나 브랜드를 유치를 했을 때 그 상가 전체가 상승이 되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연관되는 부분들이 서로 들어올 때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데, 뭐 저도 이제 병원 쪽에 많이 이제 컨설팅을 많이 했는데 병원 쪽에서 그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건물주들은 욕심은 다 똑같아요. 임대료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보면 사실은 병원이 들어갈 수 없는데도 다 메디칼 프라자라고 이걸 붙이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조금 상권이 빠지는 데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들어갈 때는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기획을 하면 그 메디칼의 그 과목별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 과목들이 집중이 되면은 입지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게 메디칼 빌딩이라는 인식을 해서 사람들이 집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상층부에 이제 학원들이 많이 돌았단 말이죠. 학원들이 많이 돌아오면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애들이 많으면은 이제 그 1층은 해가지고 그 패스트푸드나 김밥집, 분식집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활성화돼요. 떡볶이집이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결국은 아래 위 업종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건물들이 뭐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영업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병원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3층보다는 2층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아서. 그래서 자꾸 내려오는데 내가 치과를 그 경쟁하는 게 3층에 있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2층 해야 되겠다 해서 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가지고 2층에 노래방에 들어온다는 거야. 어떨 것 같아? 이게 좀 보면은 이제 뭐 낮에도 영업을 하는데 보면은 구멍 블란트 씹고 있는데 옆에 노래 소리 들리고 하면은 이게 아주 골치 아프거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그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그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유흥주점이나 바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뭐 같은 층에도 요즘 많이 문을 열고 하는 게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 그 주로 주부층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층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이제 용접점이나 바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바깥에서 보면 같은 층으로 올라가면 야, 저 혹시 저 종업원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좋은 그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업종도 있지만 부정적인 업종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어차피 처음에 상가를 계획할 때도 그러죠. 내가 그 몇 층에 어떤 업종을 그 유치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고 어쨌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창업이나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이제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업종들이 들어올 거냐 이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이게 동일업종 금지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동일업종 금지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지난번에 이제 왜 보면은 그 소송 걸려가지고 이제 그 아이스크림 점주가 졌다고 하는 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상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단지내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개수가 몇 개가 안 되니까 해가지고 각 호수별로 업종을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하면은 그 업종 외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상가 분양을 해가지고 각각 개별로 분양을 해버리잖아요. 건물주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업종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상가 관리 규약에 따라 가지고 제한돼 있고 하면은 괜찮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영향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전에는 2010년도 그 전에는 그게 지정돼 있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정돼 있는 거 많았는데 지정돼 있어도 소송을 하면은 웃기는 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이제 김밥집에서 김밥을 팔잖아요. 그리고 그 분식집에서도 김밥 팔거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 커피숍 같은 경우도 커피집,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샌드위치 가게 뭐 이런 데도 커피를 팔거든. 근데 이게 그때 보니까 이제 소송 사례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판매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따지더라고요. 따지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지정업종으로 갈 거냐, 지정해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분양을 할 거냐인데, 그 부분들은 글쎄요. 나는 어느 게 낫다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데 이제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그런데 상가 분양을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뭐 김포 같은 그런 사례는 몇 개 업종들이 안 되면 그건 지정을 해야 돼요.